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 0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진도 준비하십니다. 198페이지예요. 네. 198페이지 펼쳐두시고 앞을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항상 그 짝지어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짝지어서 공부를 해야 될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이 내용은 별거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기본서 나오면은 내용은 교재를 밑줄 긋고 이렇게 중요 사항들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입문 과정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어떤 제도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인지를 책 보지 않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네,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필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필기하지 말고. 필기가 아니고 뭐 설명인데 뭐. 설명을 적을 수도 없죠. 그냥 보시고요. 설명 들으시면 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여기는 서울의 강남역입니다. 2호선 강남역이에요. 2호선 강남역이고 그 역세권이죠. 역 주변에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렇게 강남이 개발되고 강남역 주변 지역은 역세권 지역으로서 업무, 그죠? 상업의 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지역으로 이제 도심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죠. 이미 개발이 다 완료돼 있죠. 개발이 완료돼 있는데 여기 그 강남 역세권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역세권 아파트고요. 여기 아파트는 1980년대에 그 아파트가 개발됐고요. 개발됐고 5층이에요. 층수 좋죠. 5층이고 그 5층 아파트인데 80년대에 개발되었고 세대수가 뭐 2000세대 정도로 봅시다. 이야, 단지 규모가 크죠. 2000세대 5층 아파트예요. 강남 역세권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잘 보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고 미개발된 상태로 있습니까? 대부분 이미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대부분 다 개발이 완료됐죠.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이 강남역 주변 지역은 전부 건축물의 건축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 개발할 여지가 크지 없죠.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죠.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이 개발이 완료가 됐죠, 이미. 이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80년대에 개발된 이 아파트 단지가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80년대 5층으로 개발된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은 5층으로 재건축합니까?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아니면은 대지의 일부를 서울시에 공공시설에 기부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높게 건축합니까? 높게 건축하겠죠. 그렇게 해서 5층 아파트를 50층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50층으로 재건축을 해버리니까 재건축 전 2000세대가 재건축이 끝나면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2000세대가 만약에 6000세대로 단지 규모가 커진다면은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니까 여기 입주하는 입주민의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그래서 도로 밑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강남대로, 이 대로
그 강남대로 이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넉넉합니까? 향후 부족이 예상됩니까? 향후 도로의 부족이 예상되잖아. 보이지 않지만 도로 밑에 상수도 공급 능력도 턱없이 부족이 예상되죠. 육전시대에서 하수 발생량은 엄청나겠죠. 하수 시설의 시설 용량 부족도 예상되잖아요. 지금 제가 기반 시설 몇 가지를 얘기했죠. 세 가지.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이런 기반 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이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기반 시설을 새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나대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되는 밀도, 이 재건축되는 이 지역에 개발되는 밀도,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가려함으로써 이 지역의 기반 시설, 즉 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정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가려함으로써 기반 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정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이 재건축할 때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우리가 배운 이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줍니까? 강화합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여서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령에서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 해당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 50%까지 용적률을 강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용적률은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합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높이를 규제합니까? 높이를 규제하잖아. 그러면은 이 지역의 용적률이 50%가 강화 적용되면은 50층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 이후에도 25층 내외로 관리가 가능하잖아. 그러면은 높이가 절반 낮아졌으니까 재건축 이후에도 6천 세대입니까? 3천 세대입니까? 3천 세대 정도로 세대수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건축하기 전에 2천 세대가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3천 세대 내외로 관리가 되면은 이 지역에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 상수도 공급 능력과 하수 처리 능력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실제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 현장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책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게 됐죠. 이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정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한다. 자, 개발 밀도 관리가 무엇인지 아셨죠? 자,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교재를 잠깐 볼까요? 네, 교재 많이 보고 싶죠? 자, 이런 교재 198페이지 봐요. 교재 198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개발 동그라미. 개발로 인하여 개발 동그라미. 이때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이야.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인하여 그런 뜻이잖아.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 시설 동그라미. 기반 시설 동그라미 적어요. 이때 기반 시설 뭐죠? 적으세요.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를 말해요. 이런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 왜요?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나대지가 없거든. 그래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금별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 동그라미. 그게 완화 쓰면 틀리는 거야.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역 주변 지역, 강남구 내지 서초구로 하면은 서울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평택시장이 올라가서 시정할까요? 서울시장이 시정할까요? 서울시장. 강원도 평창군수가 지정합니까? 서울시장이 지정합니까? 서울시장. 그러면 평택시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서울시장이 내려옵니까? 평창군수가 옵니까? 평택시장이 지정합니까? 평택시장. 그럼 지정권자 아니어도 되잖아. 특별지방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회사 시장수가 해당 도시에 있는 지방도시계획 내에 시비를 붙여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99페이지 볼까요? 지정권자가 누구죠? 칠 거죠? 특별지방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회사, 시장 또는 군수관이 미칠 것이고 누구죠? 지정권자. 특별지방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장군수가 지정합니다. 네. 어디에 지정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미칠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지정되어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인데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오셔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펼쳐놓고 고개를 드시면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고개 드시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고개를 드시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서울. 강남역 주변 지역의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설명드린 거죠. 그러면은, 서울은 대부분의 개발이 다 완료됐죠. 그래서 서울시 관할 구역에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신도시로 개발할 만한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서울 시내를 벗어납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났어요. 서울 시가지를 벗어나면은 이제 벗어난 거죠. 서울 시가지를 벗어나서 쭉 도로가 있죠. 이렇게 쭉 달립니다. 이 지역은 전남, 가순동, 농지가 많고 뭐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 외곽에 이렇게 농지나 임야 이런 구릉지가 있으면은 이런 지역은 신도시를 개발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은 일단 농지나 임야 등을 이제 기존의 건축물 다 철거해버리고 택지나 상가 용지, 주택 용지,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죠. 해서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등 이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돼요. 그때 봐요.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국가예산으로. 여러분, 신도시에 도로 만들고 상하수도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를 만들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에 무엇을 지정하느냐면 기반시설 부담구를 지정해버리면 그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택지 등을 분양받고 건축물의 건축, 신축 등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신도시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해당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직접 하게 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용을,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대로 확충하고자 지정하는 것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신도시 개발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신도시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부담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 부담을 집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시킵니까?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그 신도시에 필요한 학교 짓는 비용, 도로 건설 비용, 공원 만드는 비용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시켜서 기반시설, 필요한 기반시설 제대로 확충하고자 도입된 것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좀 부담됩니까? 부담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개발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 상하수 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이 향후 부족할 것이 예상될 때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고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그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를 부담하게 하거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고자 도입된 제도는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는 거예요. 개발밀도 어려우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인지 아셨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 같이 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미칠 거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미칠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미칠 것이고 고개 드시고 이게 시험 나오는데 그림 한번 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신도시를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법상 논리적으로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이렇게 나왔었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상호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시험 문제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 지역이라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니까. 그 말은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그 밑에 적으십시오. 그 밑에 상호 중첩 지정, 오, 믿겠습니까? X.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상호 중첩 지정,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상호 중첩 지정 X 그렇게 적어주세요. 상호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동그라미예요. 이때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신도시 개발입니까? 신도시 개발. 이때 개발은 신도시 개발이에요.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에서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 등이잖아. 자,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기반시설의 설치하거나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는 거죠. 그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대한 부담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합니까? 주민이 부담합니까?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라는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이 정도 이제 개요 정리해놓고 1월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요건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절차로서 지정하게 되는지, 뭐 등등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책자 넘깁니다. 책자 넘겨서 205페이지 오세요. 205페이지. 이게 205페이지 오시면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수청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205페이지. 205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 매수청구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이제 펼쳐놓고 거기에 별표를 2개 정도 하시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제목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도를 지금부터 배우는 거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인데 여러분이 지금 아는 단어가 없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도 무엇인지 모르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도 처음 들어보신 것 같고 또 매수 청구 제도도 처음 들어보는 첫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광역도시계획 아래에 무엇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와 군 단위를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적과 군적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또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적과 군적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1번이 뭐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3번이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을 정책으로 입안하여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렇게 나왔다고. 그때 기반시설은 도시기반시설, 즉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무엇이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원, 종합운동장, 금할래 이런 것이 다 기반시설이라고. 도로, 상하수시설, 학교시설, 지하철, 공원, 녹지 등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이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하고 그러면은 서울 지하철 설치가 결정이 되면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면은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서울시 공보에 게재해서 서울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정책 결정을 서울시민에게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고시라고 그래, 알리는 것을. 결정하면은 고시하에 알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무엇을 발행한다고 그랬죠? 첫날 배웠는데 중앙정부는 관보.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뭐죠? 관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전부 관보를 발행해요. 관보.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시, 평택시에서는 뭘 발행하죠? 공보. 평택시는 관보를 발행합니까? 시공보를 발행합니까? 시공보를 발행하고 이렇게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은 관보나 그 결정된 것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시라고 하는 거죠. 고시는 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 고시되면 그때부터 이 도로 등 기반시의 명칭이 법적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어요. 도로, 지하철, 학교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이렇게 말해야 돼. 이 연습하시라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 말이야.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제 소리를 내서 말씀합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말씀하십시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진짜 10번 이상 해야 돼요. 10번.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10번도 부족해요. 그 다음에
이 도시공객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공객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에서 도로를 만들고 상하수 시설 설치하고 학교를 짓고 지하철을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서울시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되는 거야. 경기도 평택에서 도로 건설하고 상하수 시설을 설치하고 학교를 만들고 지하철을 설치하고 공원을 만들고 항만을 조성하고 전부 이 도시의 무슨 사업이 됩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되고,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관보나 공도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어요. 이게 뭐죠? 도로. 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 옆에, 도로에 접하는 이 부분에 위에는 갑의 토지, 밑에는 을의 토지야. 갑과 을이. 나이가 31, 31세. 총각이야. 남자 총각들이에요. 총각들인데, 갑과 을이 각각 5억씩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어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나이 몇 살에? 31에. 연봉을 다 저축하고 2억을 대출받아서 각각 투자 목적으로 도로 주변의 땅을 사뒀단 말이에요. 근실한 청년 맞죠? 근데 땅 사놓고 1년 좀 지나서 서울시에서 기존의 도로가 좁으니까 갑거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설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갑거래 토지의 도로를 서울시에서 설치하려면은 도로는 기반시설이잖아. 기반시설 설치는 서울시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설치를 결정고시하잖아. 그래서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고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도시군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이후부터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그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서울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도로용지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땅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묶였다고 하는 거야.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무엇인지 알겠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묶이면은, 여보세요? 앞으로 갑과 을의 땅에서는 서울시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갑과 을의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갑과 을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은 그대로 둡니까? 강제 수용합니까?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쫓아내고 앞으로 도로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할까요? 개발이 허가가 제한될까요? 개발이 허가가 제한되는 거예요. 개발이 허가 안 나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개발이 허가가 안 나니까 개발 못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집가는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얼마 주고 샀죠? 5억. 대출이 2억 있었죠? 순식간에 땅값이 3억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도로용지로 결정고시하면서 갑과 을은 2억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거죠. 오년 동안 숨만 쉬고 살고 적금을 100% 넣고 땅 사서 31세에 땅 사서 10년 이후에 41에 20억 정도 경제력 부를 내서 장가를 가려고 꿈꾸는데 장가 가게 생겼습니까? 못 가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장가는 가면 되지. 땅값이 3억을 떨어진 거야. 근데 땅값은 3억으로 떨어졌지만 이 땅을 매수할 자가 있을까 없을까? 누가 도로용지로 결정고시 돼서 시가보다 못한 감정 가격으로 수용당할 땅을 누가 사겠냐고. 매수자도 없지 뭐.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돼.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 개발허가가 제한되고 지가가 떨어지고 매수자가 없게 되어서 토지 소유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지만 그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 손실 보상 규정이 다행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 사놓고 도로 용지로, 지하철 용지로, 학교 용지로, 공원 용지로 결정고시 되면은 시가보다 못한 감정 가격으로 여러분은 강제 수용을 당하고 시가보다 못한 보상금을 감정 가격으로 보상받고 여러분 쫓겨나야 돼요. 울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고객을 땅 사게 만들어서 이렇게 2억을 은행에 대출금만 남게 투자에 실패하게 만들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장가도 못 가게 경제적으로 처절하게 실패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셔서 이런 고객이 이런 경제적 피해를 다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손실보상 규정이 없고요. 그 없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합니다. 손실보상 규정이 없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고요. 그 헌법소원의 결과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국토교육법은 국토교육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니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헌법불합치가 결정되면은 해당 법률은 폐지하든지 개정을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폐지를 했으면은 매수청구제도를 우리가 공부 안 할 건데 개정을 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대신에 이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갑거래 토지를 관할 시청 군청에서 매수해주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대신에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됐습니까? 손실보상 규정 대신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물어보는 시험은 우리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학에서는 이 과정이 필요해.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그 배경을 설명하세요 라고 시험 낼 수 있어. 대학이야. 여기는 이 시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중에서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거기까지만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매수 청구 대상은 이겁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조금 더 교재에 대해 밑줄 꺼드릴 거야. 교재는 조금 더 같이 봐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넣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몇 년?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10년 동안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가운데서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합니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까?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청군청에서 도로용지를 결정고시를 했잖아, 서울시에서. 그래서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허가가 안 나잖아. 땅값은 떨어졌고 매수자도 없잖아. 이 땅을 시청군청에서 매수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군청에 매수 청구하면은 서울시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는 거야.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을 소유자에게 알리면은 그날부터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2년 내에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하면은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나중에 1월달에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입니다.
매수청구 제도의 도입 당시 배경 나와 있습니까?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읽어볼게요. 여기는 미칠 거면 안 돼. 시험 안 나와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 보상 규정, 손실 보상 규정 없이 행비자를 가하고 있는 당시 도시계획법,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놓은 법률의 이름이 당시는 도시계획법이었거든요. 그 도시계획법 조항은 위헌한 것이라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매수청구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경은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제 매수청구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매수청구 대상은 자 밑줄 그어야 되죠. 자, 매수청구 제도의 도입 당시 배경 그 자리에 봅니다. 그 자리에 줄 거 주십시오. 제일 위에 205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까지 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후에 몇 년? 10년 이상 동그라미예요.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까지 줄 거예요. 부지 중 지목이 뭐죠? 대인 토지 줄 거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대 동그라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몇 년? 10년 미지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누구에게?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의무자 내려옵니다. 매수 의무자 내려오셨습니까? 자, 매수 의무자 내려오셔서 동그라미 1번 줄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사,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를 해야 돼요. 뒤에 적어요. 뒤에다가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죠? 시청, 군청. 시청, 군청을 외우시면 되죠.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매수 결정과 통지 절차 나와 있습니까? 매수 결정 및 통지 절차 나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줄 거죠. 매수 청구를 받으면은 매수 청구를 받고 몇 개월 내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알려야 됩니다. 매수 청구 받고 몇 개월 내에 시청 군청에서는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죠? 6개월.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2번 매수 결정을 알리면은 매수하기로 결정을 알렸다면은 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돼요. 2년 내에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후 해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고 다행히 갑과 을의 토지의 지목이 대에 해당하면은 대지면은 서울시청이 매수 청구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돼도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지목이 대인 경우는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지목이 잡종지이거나 하천부지이거나 전답과수원이거나 이런 거에는 매수 청구를 안 받아주는 거죠. 하천부지나 잡종지면 별 쓸모가 없잖아요. 사업 결정으로 크게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잖아.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 청구를 안 받아줘요. 지목이 무일 때 대일 때 매수 청구를 받아주는 거죠. 매수 청구 어디 하죠? 관할, 시청, 군청. 서울은 서울시청 대상으로 매수 청구해야 되니까 서울시장이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고, 평택은 평택시장이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수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수 청구하면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죠? 6개월. 매수 결정을 알리면 그날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하죠? 2년. 매수했어. 매수하면 대금은 현금 지급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요.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됩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나와 있습니까? 네,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원칙이 뭐죠? 현금 줄 거면 되죠. 매수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읽어볼게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뭐죠? 줄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시공급시설 채권은 어디에 나오죠? 무슨 법에 나오죠?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이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누가 발행하는지 이런 거 나중에 해요. 1월달에.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알겠죠?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봅니다. 205페이지 봅니다. 205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실효 규정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되니까 앞에다 적으십시오. R이 뭐죠? 리딩. 지나갈 때마다 읽어보라는 거죠. 지나가실 때마다 읽고 지나가면 돼요. 리딩, 읽고 지나가자. 자, 설명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드시죠? 여러분, 갑거리 토지에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라고 결정고시에 넣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돼인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건축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넣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은 20년 동안 갑과 을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일몰제도로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결정고시 법 효력을 자동으로 실효시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에 놓고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은 20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한 그 결정고시의 법적 효력은 자동으로 그대로 뭡니까? 실효됩니까?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갑과 을의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풀리게 됩니까?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 지역은 20년 동안 개발해서 그동안의 땅값이 10배, 20배 올랐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동안에 오르지 못한 땅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에 넣고 도로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결정고시에 넣고 몇 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 자동으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풀리게 되죠? 20년. 그래서 10년하고 20년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입문과정 국토계획법 기본법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네,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의미를 현장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어떤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시간이 너무 짧아, 그죠? 다음 주에 오시면은 208페이지 이제 도시개발법, 도시군관리구로 사업을 결정하게 될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법을 다음 주에 학습할 주를 준비하고요. 다음 주에는 3시간 만에 도시개발법 하나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해버려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법 하나가 진도가 마무리되니까 한 주 빠지면은 도시개발법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에서 그 신도시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수용 방식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의 절차 등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트가 환지 방식이고요. 이 환지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1월달에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오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